어느 조용한 마을에 마르코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언제나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아이였어요. 산들바람이 부는 어느 날, 마르코는 그의 할아버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르코는 최근에 마이클 샌델의 책을 읽었고 공리주의에 대한 샌델의 비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이를 깨음미롭게 설명하고 싶었지요. 마르코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옛적에 행복한 홍길동 산이라는 이름의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들 덕분에 마을은 언제나 즐거움으로 가득 찼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시장이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듣고는 새로운 정책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오,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마르코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마을의 모든 자원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오래된 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거대한 놀이공원을 지었죠. 많은 사람들이 놀이공원을 즐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항상 소리 지르며 떠드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잘 된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건 아니니? 마르코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공원을 아주 사랑하던 몇몇 사람들은 슬펐어요. 그곳에서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그들은 혼자 있을 수 있는 그늘진 나무 밑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위한 배려는 없었죠. 다수가 행복해졌으니 그것이 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마르코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중요한 방문객이 마을에 왔어요. 그는 정의로운 샌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현자였어요. 그 방문객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은 후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개인의 권리와 가치가 무시된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이 결과에 행복한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여러분의 이웃과 그들의 권리를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바보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현명한 질문이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니? 마르코는 자신이 만든 결말을 말했습니다. 샌델의 질문에 주민들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행복은 단지 최대수의 사람이 웃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면서 오는 것임을요. 그러자 그들은 놀이공원 일부를 이전하고 다시 작은 공원을 재현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해졌어요. 이야기를 마친 마르코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공리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 조금씩 노력할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정의로운 마을 아닐까요?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마르코를 칭찬했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구나. 마르코, 이제 나는 정의로운 샌델이라는 현자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마르코는 할아버지의 칭찬에 크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오후 내내 할아버지와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는 할아버지와 마르코 둘 다 조금 더 지혜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랜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운 마을 행복빌에는 모든 주민이 제레미 벤담이 공리주의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마을 중앙 광장에 모여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뤄낼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인기 있는 특산물인 행복베리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복베리는 그 자체로도 달콤한 맛을 자랑했지만 먹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비한 효능을 지닌 과일이었습니다. 마을 사과 농장주는 이런 행복베리를 이용한 잼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명성을 쌓았고 덕분에 행복빌은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베리 나무가 병충해에 걸리면서 그 수량이 급감한 것입니다. 베리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는 한 그루, 그리고 그 나무에는 오직 10개의 베리만 남았습니다. 모든 주민이 그 베리를 간절히 원했지만 10개의 베리를 모든 사람과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모여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결국 마을 원로인 미스터 퍼즐톤이 사람들을 모아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10개의 행복베리를 마을의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가장 먼저 마을 제빵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행복베리로 파이를 만들어 축제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주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그 베리를 꼭 먹어야 행복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선생님이 의견을 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들이 많은 것을 배워 앞으로 마을을 위해 기여하게 된다면 이건 투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의견에도 반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이에게 베리를 나누기에도 양이 너무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젊은 과학자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저에게 베리 몇 개만 준다면 이 베리의 신비한 기분 향상 효과를 연구해 과학적으로 재현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이 특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의 제안에 사람들은 와글와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벤담의 철학을 실천해야 한다는 중압감 속에서 그들은 여러 가지 감정을 교차하며 고민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10개의 베리 중 5개를 과학자가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5개는 다른 특산물들과 섞어 행복빌 축제에서 파이를 만들어 모두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비록 몇 명은 불만을 표했지만 다수의 동의를 얻은 결정이었습니다. 그 결정을 내린 후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행복베리 효과를 재현하려는 실험에 몰입했습니다. 그 결과 몇 달 후 그는 유사한 기분 향상 물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고 행복빌은 다시 한번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지속적으로 번성했고 이 작은 베리가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은 항상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벤담의 공리주의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표로 하되 그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철학적 깊이를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길의 주민들은 그런 길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결국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호숫가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철학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올리버였고 그는 인과관계에 대해 깊이 고민하던 중 데이비드 흄리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 이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흄리 이론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사람들에게 삶의 일상적인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올리버가 마을 광장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다급하게 비를 피할 곳을 찾기 시작했지만 올리버는 비를 맞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친구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올리버,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우린 지금 젖고 있다고. 올리버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린 비가 오면 젖게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정말 젖는 것과 비가 오는 것이 한 번도 결합될 수 없는 별개의 사건이라면 어떨까? 친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올리버는 계속해서 그의 철학적 논리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흄에 따르면 우리 머릿속의 인과관계는 반복된 경험에서 온 습관일 뿐이라네. 혹시 비가 오는 것과 옷이 젖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연관시킨 것일지 몰라? 사람들은 그의 말을 이해하기 힘들어했지만 올리버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맛있는 사과 파이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파이가 완성되자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파이를 잘 만든 것이 과연 사과 덕분일까요? 아니면 밀가루 덕분일까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올리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파이 맛의 원인을 특정 재료에 돌리고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것이 꼭 필연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맛있는 경험 뒤에 따라오는 습관일 수 있지.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일상 속의 많은 사건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원인과 결과를 결론짓지 않게 되었고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우수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올리버의 재미있는 썰과 실험 덕분에 데이비드 흄의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론은 마을에 깊이 스며들었고 사람들은 더 깊은 사고와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 활기차고 다채로운 사고로 가득 차게 되었고 올리버는 흄의 철학적 통찰을 인생의 재미있고 뜻깊게 전달한 사람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톰이라는 이름의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톰은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철학과 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다양한 책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책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저서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톰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에 관한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연법이란 신의 영원한 법이 인간이성을 통해 드러나는 방식으로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재된 도덕적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므로 톰은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톰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라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톰은 자연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고민하였고 우연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을 회관에서 매주 열리는 모임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신은 저를 거대한 도서관으로 안내하셨죠. 그 도서관은 우리가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법과 규칙 그리고 도덕적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신비로운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바로 자연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호기심에 그 책을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려 한다. 얼마나 간단하고도 명료한가요? 그 다음에는 인간 삶의 다양한 순간에서 자연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가령 한겨울 추위에 떨고 있는 여우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사과를 먹고 기력을 회복하는 이야기나 길을 잃고 헤매던 여행자가 마침내 북극성 아래에서 방향을 찾아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각자가 자신의 본성과 신의 뜻을 따라 행동할 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결국 이 자연법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나침반과 같아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자연법이라는 내면의 나침반을 따라 행동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톰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재미있고도 교훈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자연법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서로를 좀 더 배려하고 돕는 분위기가 생겨났습니다. 톰의 전파한 자연법의 메시지는 그곳 사람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그렇게 마을에는 평화와 조화가 깃들게 되었습니다. 톰은 자신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을 보며 수많은 책을 쌓아온 자신의 노력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